반갑습니다. 한문서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7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바로 약속 신라가 긴 잠에서 깨어나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약소국이고 후진국이었죠. 그 이유 자체가 영토가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과정이나 전승 역시 가장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신라가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야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리간이라는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박씨와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했는데 내무랑 이후로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왕권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5세기 소재왕 때 와서 백제 동서왕과 혼인동맹도 체결하게 되고 중앙에 행정적인 육부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 일환으로 역도 설치하고 관도도 정비하게 되고, 또 수도 경주에다가 동시라고 하는 시장도 설치되면서 신라는 서서히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6세기 초 지정왕 때 와서 신라는 폭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6세기 초 지정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라 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가장 자주 나오는 삼총사거든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정왕, 법흥왕, 진흥왕입니다. 먼저 6세기 초 지정왕은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이때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신라 왕들은 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라 왕의 변천 과정을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이었죠. 박혁거세는 거서관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거서관은 멀리서 온 귀인, 신령한 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대왕이었죠. 남이야 왕은 차차웅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차차웅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라의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다가 제3대 유리왕 때 와서 이사금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사금은 이빨이 많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빨이 많으면 연장자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금은 연장자, 계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4세기 내무왕 때 와서 마리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리간은 대군장, 대수장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신라의 왕권이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6세기 초 지정왕 때 와서 중국식 왕호인 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신라의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왕은 동시전이라고 하는 시장감독기관도 설치했고, 또 이 지정왕 때 기록에 보면 우경을 장려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늦어도 6세기 초 지정왕 때는 우경이 실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은 뭐냐면 이 지정왕 때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근대적인 야만적인 풍습이지 않습니까? 이 순장이 6세기 초 지정왕 때까지도 실시됐다는 걸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지정왕 때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하지만 지정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업적인데요. 지정왕 13년 512년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구를 정벌했다는 기록입니다. 우상구는 지금의 울릉도거든요.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바로 이 지정왕 때 기록입니다. 바로 지정왕 13년 512년, 무려 지금부터 1500년 전부터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의 고유 영토로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흥왕이 등장이 되는데, 이 법흥왕은 진흥왕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죠. 오늘날의 법입니다. 그리고 17관등을 확립하게 되고 공복도 정하게 됩니다. 공복, 관복제기죠. 공복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품제도도 정비하게 되고 상대등이라는 관직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방부에 나오는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도 강화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법흥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법흥왕 때는 527년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이 신라 사회는 아직까지 토속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신흥 종교인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법흥왕은 불교를 국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차돈이라는 채측한 젊은 관리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면
신령한 일이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니까 뭐 포포왕이 차마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차돈이 뭐라고 합니까? 돌을 위해서는 저는 죽으러 줬습니다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베었고 목을 베기 전에 이차돈이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베니까 이차돈의 목에서는 흰피가 솟구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귀족들이 겁을 내서 더 이상 불교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일을 계기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이 법흥왕이 527년 또는 528년 드디어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법흥의 업적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는 532년 금강가야를 정벌했다는 기록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헷갈리기 좋아요. 금강가야가 먼저 멸망했느냐 대가야가 먼저 멸망했느냐, 절대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먼저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는 532년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진흥왕 때인 562년 대가야는 가장 늦게 멸망한 사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법흥왕은 권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왕 관계임을 포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바로 진흥왕이 등장이 된 것입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최전승을 이뤘던 신라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는 분이고 실제로 신라 시대 왕들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왕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게 되고 또 한강유를 확보한 다음에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라의 영토를 그 이전의 영토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죠. 그리고 진흥왕이 너무 기뻤겠죠. 그 많은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 확보한 땅을 실제로 돌아다닙니다. 이거 순수라거든요. 돌아다니고 그곳에다가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 시절에는 요즘 같은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진흥왕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죠. 헷갈리셨거든요. 비석이 한 개만 안 헷갈리는데 진흥왕 순수비는 무려 4개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아니지만 단양척 선비를 통해서 신라가 한강 상류 지방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북한산 순수비를 통해서 신라가 한강 하류 지방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 북한산 순수비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비석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이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걸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또 금석학과 서약의 대가인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금석 과한록이라는 책에서 바로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죠. 그리고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 바로 황초령비와 마을령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국사기나 다른 사료에는 신라가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황초령비와 또 마을령비를 통해서 신라가 한경도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창녕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신라가 낙동강 서쪽, 즉 대가야 지방까지 복속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진흥왕의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바로 대가야를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진흥왕 때는 562년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가야, 대가야를 멸망시켜버리죠. 아까 금강가야와 더불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는 532년 먼저 멸망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가야가 진흥왕 때는 562년 멸망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은 거칠부라는 사람을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책도 편찬하게 된 거죠. 나라가 발전되고 안정되고 또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진흥왕이 이때쯤 와서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책도 편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신라가 드디어 동쪽의 조그만 변방국가 약소 후진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신흥강국, 신흥강호로 급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은 주로 고구려와 백제의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신라의 존재감이 미미했었죠. 그 존재감 미미했던 신라가 이제 새로운 신흥강으로 급부상되면서 고구려 백제와의 싸움에도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펼쳐질 삼국 항쟁의 주도권 싸움은 굉장히 복잡하고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흥미진진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꿈도 목표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무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